기업들이 말을 하는데 왜 안 할까? 절박하지 않겠죠.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봐요. 결국엔 혁신 안 하는 기업은 저는 행동을 보거든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한국의 기업들은 뭐 대체로 그런 혁신적인 그런 시스템들 있잖아요. 혁신을 불러오는 시스템들 그런 것들이 그런 거에 대한 좀 인식들이 좀 많이 없는 편이라고. 이제부터 과제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경제 단계, 발전 단계가 팔로워, 추종자에서 이노베이터, 혁신가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개발 독재 모델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데 사람과 어떤 자원을 모아가지고 몰빵한다고 그러죠. 한 군데에 집중시키고 그걸 가지고 목표를 딱 설정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군대에서 하는 게 그러잖아요. 딱 고지가 저긴데 돌격 앞으로. 그럼 거기에 따라서 포병, 뭐 공군 다 모여가지고 그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공격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그때 옛날에 또 이제 옛날 이야기가 나는데 박정희 시절에 나왔던 게 뭐냐면 1980년에 70년대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1970년대 어떻게 나왔냐면 80년이 되면 천불소득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더라? 천불소득인가 뭐 만불소득인가 하고 뭐 국민 가구당 뭐 차 한 대 있는 마이카 시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지금도 기억나요. 신동우라는 만화가가 그걸 그렸어요. 저는 만화 초등학교 때 그거 봤어요. 그래서 1980년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는데 그 수치가 뭐냐면 뭐 천불소득 100억 불 수출인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향해서 온 국민들이 일치 단계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모델이 있는 하나의 캐치업 모델이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다른 어떤 선진국의 기업들을 쫓아갈 때는 그런 식의 모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봐요. 삼성전자 자 모델이 어딜까요? 없어요. 다음 단계 모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이폰도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잡았잖아요. 없어요. 자 그다음 뭘? 그래서 이제 바이오도 해보고 또 태양광이가 했던데 잘 안 됐지만 이런 것도 해보고 뭘까요 도대체? 그럼 자동차, 현대차. 자 이제 현대차도 가솔린으로는 벌써 이제 세계적인 탑 5에 들어가 있고 막 그래요. 미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한 12% 막 이럽니다. 그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근데 자 그다음 뭘까요? 그다음 뭘까 고민하는 순간 테슬라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뭐 할까 고민하는 순간 수소차가 나와서 지금 저렇게 되고 있고, 하이브리드는 이미 일본 토요타 뭐 이런 데들이 완전히 먼저 시장을 석권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즉 우리가 추종자로서 팔로워로서 쭉 이렇게 따라가고 있던 이 단계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노베이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 모든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모방할 상대가 있어서 쟤를 따라가면 돼. 똑같이 해. 라고 해요. 그걸 뭐냐면 이제 물건에서 이제 공학에서 하는 것들 뭐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분해해서 똑같이 만들잖아요. 중국이 좀 우리 걸 많이 모방하고 있고. 근데 그 단계를 넘어가서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자 네가 생각해봐. 네 머리로. 라는 단계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일본도 그게 1990년에 바로 거기서 침몰해버린 거예요. 일본도 1990년대, 80년대에 지나가면서 거의 모든 분야, 제조업 분야가 세계 1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을 넘어서서 전부 1등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지? 이제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본이 굉장히 재밌었던 게요. 예를 들면 일본이 광케이블이나 이런 거 준비를 안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일본 NTT 조사하면서 정말 너무도 놀랍게 봤는데 구글 이런 검색 엔진들 이런 것들을 1990년대 다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상 공간이라든지 세컨라이프라고 옛날에 있었는데 가상 공간 이런 것들 지금 이제 VR의 원형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연구도 하고 있었고 실제로 시제품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다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놀고 있었던 게 아니었더라고요. 근데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 때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런칭시키고 보급시키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사용자들을 이런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노베이터가 되는 순간에 굉장히 많은 시스템이 바뀌어야 돼요. 기업도 바뀌어야 되고 사람도 바뀌어야 되고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도 바뀌어야 되고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되고 대외적인 글로벌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노베이터가 된다는 것은 사회나 기업이 글로벌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글로벌화 되는 순간에 해외에서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국내가 아니라 해외용으로 해외하고 인터랙션 해야 되는 거죠. 자 국내에서 지금 상태에서 해외에 나가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기업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또는
자기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이 몇 개나 될까요? 사실 그 과제 딱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조금씩 좀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아직도 좀 방향성 자체도 좀 이렇게 좀 제대로 잡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기업은 거기에 대한 고민들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기업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사회에서 좋건 싫건 가장 이런 어떤 과제, 즉 사회의 다음 단계를 즉 이노베이터로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노베이터로 가야 돼. 혁신자로 가야 되는 것은 모든 분야에 다 똑같은 거예요.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중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일 현재 거기에 그래도 그나마 근접해 있는 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 시스템도 거기에 뒤떨어져 있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정부는 제일 뒤에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기업의 현재 상태를 볼 때 근데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리스크가 정부 리스크예요. 정부가 결국에는 그런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기업들 활동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미르재단 K스포츠든 이것만 안 만들어도 뭐 기업들은 내부에도 뭐 잘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해외에 나가보면 중국도 그렇고 뭐 동남아나 이런 개발도상국도 그런데 한국인들이 정말 가족 데리고 가지고 기업을 일구고 이런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아도 그래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의 가능성을 보거든요. 그게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그나마 기업들의 시스템이라든지 그런 어떤 생존력이라든지 향후 다음 단계에 대한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외에 예를 들면 대학이라든지 사회 시스템, 교육, 정부 이런 쪽은 현재 좀 제대로 좀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변신하지 못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 결국에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과거는 재벌 중심의 즉 대기업 중심의 시스템에서 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제를 이게 아직은 이번에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정부하고 더불어서 과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가 주도의 어떤 경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기업 주도 또는 뭐 재벌 기업 주도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지금 우리가 이노베이터로서 기능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의 그런 마인드의 문제도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리스크 테이킹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패라는 걸 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패를 저희는 좀 감추려고만 하고 실패 좀 기업체 같은 데서는 좀 큰 개인들한테 좀 큰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니까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안전을 지향하게 되고 그러면서 리스크 테이킹도 없어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실패를 좀 다루는 태도 같은 것도 좀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좀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 태도에는 굉장히 복잡한 이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도 굉장히 최근에 이제 한국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국의 엄마들은 정말 놀라운 의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정말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자식을 위해서, 자식의 인생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라는 나는 의문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예를 들면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뭐 중앙대에 굉장히 훌륭한 우수한 애들이 정말 많이 들어오는데 걔네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오기 고등학교까지 다 엄마가 설계해준 플랜에 따라서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그냥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학원을 다니고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고 과외 선생 없이 이런 또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무엇인지 적성을 찾아가지고 학과를 지원하고 이런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겠죠. 네. 난 그런 점에서 사회가 결국에는 이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라는 건 뭐냐면 사회가 일정한 수준에 이미 한국 경제라든지 사회 수준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 올라와 있는 수준에서 이걸 이제 더 올라가느냐 말까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기본은 하한선이 일단은 있는데 거기서 더 올라갈 것인가 말 건가에 있어서의 이제 실패를 용인하지 않느냐 이슈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 이슈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뭐냐면 옛날에 이제 혹시 국제시장 봤어요? 아니요, 안 봤어요. 국제시장 보면 이제 1970년대, 뭐 60년대 이제 그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막 독일의 광부로 가서 그 이제 가장의 아버지가 고생해서 정말 그 아버님은 이제 젊은 자기 자식 세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세대를 그 너무나 한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거가 좀 비슷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는 결국엔 잃을 게 없으니까 사람이 또 어떤 거냐면 잃을 게 없으면 또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뭐 망국의 프롤레타리아 단계라라, 뭐 잃을 것 서서히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말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가지고 잃을 게 없는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근데 가진 게 많은 사람은 뭐 겁먹고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하고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일본 사회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일본 사회도 굉장히 이제 생활 수준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높아졌고 수준이 높아졌고 안정화돼 있고. 근데 아까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제 베트남 이런 이제 젊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 많이 보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의욕이나 또는 중국의 젊은이들 보는데 전투력이 달라요. 정말 달라요. 그 뭔가에 대한 그 배움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어떤 일에 대한 적극성이라든지 자기가 정말 열심히 그 뭔가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을 책임지겠다는 자기 뭐 부모를 모시겠 이런 게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좋다 나쁘다의 이슈는 아니라고 보는 게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또는 일본 애들이 문제가 있고 이런 이슈는 아니고 사회가 일정하게 발전 단계를 가면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하나의 문화적인 어떤 또는 사회 시스템적인 DNA로 정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잘 커버하고 있는 게 미국의 실리콘밸리나 이런 거죠. 걔네들은 이민을 받아들이면서 그걸 이민자들이 그런 헝그리 스피릿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로 사회를 계속 바꿔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시스템, 일본이나 우리도 그렇지만 그런 시스템 안 돼 있기 때문에 결국 사회가 일정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다가 정체해 있는 그러면서 실패를 두려워하고 뭔가 더 하기도 좀 모호하고 현상은 유지하고 싶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공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 왜 그렇게 그런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저는 탓하거나 뭔가 문제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왜 그런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해법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국 경제는 그 대기업 중심이라고 좀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대기업으로부터의 그런 뭐 혁신이라든지 그 리스크 테이킹이라든지 좀 그런 게 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가능하려면 그러니까 사실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그 스타트업 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그런 걸 좀 신경 많이 쓰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냥 뭐 그냥 표면적으로 흉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3M을 말씀드렸는데 대기업의 형태를 가지면서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기업은 정말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런 걸 위대한 기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3M 또는 그런 큰 어떤 퀀텀 점프 이런 건 아니지만 가이젠이라고 부르는 혁신에 굉장히 조직 자체가 DNA가 체화되어 있는 게 도요타. 도요타 사람들 만나면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그 눈초리가. 그러니까 도요타는 말단 사원에서 사장 얘기까지 자기 직급에서 정보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최근에 기름값이 폭등했잖아요. 그러면 기름값이 확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떨어지고 이제 그 유가가 폭락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도요타의 사원들은 자기의 수준에서 그게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이걸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좀 놀라운 거예요. 그 정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셋이라는 거죠. 3M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 또 굉장히 유명한 쿄세라, 이나모리 카즈오 회장이 있던 회장을 했던 쿄세라 거기도 사원들이 아메바라는 조직에서 하나의 자율권을 정체를 주고 제품 개발시키는 그런 게 있어요. 3M은 굉장히 유사한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최근에 이제 벤처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이런 쪽도 굉장히 혁신형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보다 그런 끊임없는 DNA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통적인 제조업 기업에서 예를 들면 삼성이나 LG나 이런 또는 현대차나 이런 회사들이 내부의 그런 혁신적인 어떤 문화 시스템이나 조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구에도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예를 들면 굉장히 많은 혁신들이 이루어졌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삼성의 스마트폰 홍채 인식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기능 하나를 추가하고 이런 거지. 그 자체가 대단하게 어떤 그러니까 내부가 하나 혁신적인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 재벌 기업들은 과거에 결국에는 하나의 이 팔로워, 하나의 캐치업 단계의 기업 시스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의 전체를 보면 크게 바우 카테고리가 이렇게 쪼개질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번에 이제 사실은 미르재단하고 K스포츠재단이 굉장히 많은 걸 상징적으로 보여줬어요. 미르 K스포츠재단에 거기에 이제 후원금을 내고 후원금을 낸 기업들의 리스트가 전통적인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없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넥슨도 없습니다. NC소프트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렇게 이미 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또는 뭐 NC소프트나 넥슨 이런 회사들은 하나의 새로운 한국형 모델을 보여주는, 즉 민간이 주도하는 또는 새로운 어떤 사회에 맞는 기업 시스템과 문화, 커뮤니케이션, 조직 구조 이런 것을 실험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물과 기름처럼 전혀 다른 세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삼성, 뭐 LG, 뭐 이런 데는 전통적인 어떤 캐치업 모델이나 캐치업형의 기업 시스템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업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기에서 근데 미국은 전자, 즉 하나의 인터넷 IT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미국 경제 발언권을 행사하고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 같은데 아직은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보세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뭐 아마존은 사실은 뭐 그 기존의 그것도 전통적 기업하고 다른 거니까 이런 기업들이 미국 내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하고 영향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결국에는 전통적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혁신형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본 글로벌, 즉 태어나서부터 글로벌 기업이었고 근데 하나의 이쪽에 재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조하고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경유착 아직도 여전히 정경유착이라는 그런 이번에도 결국 드러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항상 원죄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 정부에서는 항상 뭐가 필요하면 이쪽은 그러니까 이 IT 쪽을 내버려두고 이쪽을 결국에는 취업하거나 끌어당기고 또는 이쪽은 이 정부를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IT 기업 쪽은 정부와 관계에서도 전혀 다르잖아요. IT 기업 이야기하는 거 보면서 정부는 간섭하지 마세요지 도와달라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쪽은 계속 뭐 필요하니까 도와주고 뭐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저희 경영권 승계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이미 그런 어떤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고 결국엔 새로운 어떤 미래의 기업들을 중심으로 사회가 재편될 필요가 좀 있죠. 그럼 그렇다면 그 리스크 테이킹을 뭐 조장을 하고 지원을 좀 해주기 위해서 좀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좀 있을까요? 역시 정부는 가장 좋은 것은 그러니까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R&D에 대해서 뭐 세제 감면이나 이런 거 상당히 굉장히 기업들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 다음에 또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정비하는 거. 그 다음에 기업 지금 융합의 시대인데 그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업종 간 어떤 규제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업하고 뭐 예를 들면 ICT가 결합하고 금융과 인터넷이 결합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게 중간중간에 지금 장벽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정부는 그런 어떤 규제들을 좀 자유롭게 풀어주는 거, 그러니까 규제를 새로운 실험할 수 있도록 좀 풀어주는 거.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법적 제도적인 장비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어떤 세제상 혜택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거. 또는 뭐 병역 뭐죠? 병역 특례, 병특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은 제도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초기 단계 온라인 게임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제도적인 게 있는데 병특이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어요.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그 우수한 인재가 게임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통로였거든요. 예를 들면 병역 특례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제도적인 어떤 법적 제도적인 어떤 정비 또는 어떤 규제에 대한 철폐 그리고 뭐 또 한편은 교육에 대한 인력에 대한 훈련들 이런 것들만 돼도 굉장히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는 기업이 할 수 없는 역시 R&D의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할 수 없는 부분을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정부 어떤 기관들의 특히 정부 연구기관들은 너무나 상용화에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 영역하고 경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정부의 연구기관으로 해서는 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R&D, 민간이 해야 될 R&D인데 정부의 R&D는 장기, 즉 롱텀의 R&D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민간의 R&D는 주로 단기적으로 R&D를 그러니까 단기적인 개발에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R과 D를 R&D라고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R과 D를 분리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R은 리서치고 D는 디벨롭먼트예요. 리서치는 연구고 D는 개발이에요. 개발은 상용화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R은 정부가 담당하고 D는 민간이 담당하고 이렇게도 역할 분담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두 개를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의 영역으로 좀 가까이 왔다는 점, 이게 좀 오히려 문제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R&D를 생각할 때도 정부의 어떤 리서치에 오히려 가까운